인생. 우리는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곧 인생이죠. 숨쉬고 먹고 자고 입고 벗고 기타 등등. 인생은 인간이 살아감 그 자체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늘 그렇듯 좀 더 심화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 즉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날 루카츠의 말 맞다나 근대 이후 인간은 세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현대인의 고전은 해세의 데미안이죠. 방황하는 소년 싱클레이의 어린 시절이 곧 20세기 이후 인간들의 전범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적어도 이 질문은 근대 이전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매우 괴이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물을 수가 있지? 이를테면 중세의 봉건제 하에서는 가문이나 군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삶의 의무였습니다. 삶의 참된 길은 이건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가르쳐줬습니다. 복음에 적힌 가치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 이건 정치 권력의 통제를 받는 예술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의 프레스코화를 보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의미는 굉장히 일방적이긴 했습니다. 독점과 교육의 차이가 모호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에 대해 길을 잃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봉꾼 제우스를 보면 참 답도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숭배하고 따라야 할 가치들이 신화의 형식으로 명백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신화 속 영웅들처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하고 오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카치는 이 시절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그 유명한 소설의 이론 첫 문장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왜 복되냐? 서두에서 말했듯 근대 이후부터 이런 삶의 방향성이나 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줬던 방향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대는 전통적인 사슬들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많은 영역에서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했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언급하자면 신분제는 폐지됐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주가 아니고서야 대대로 물려받는 가업 개념 역시도 희박해졌습니다. 또한 종교도 굉장히 몰락했죠.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비종교 인구가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미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차르트가 얼마나 천재이건 말건 간에 클래식 음악은 그들만의 리그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이지 온갖 음악들이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처럼 미쳐 날뛰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됐죠. 또한 예술과 정치의 관계도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이를테면 베토벤을 떠올려 봅시다. 잘 알려졌듯 베토벤은 공화주의자였고 동시대의 공화국의 수호자처럼 보였던, 그러니까 적어도 초반에는 그렇게 보였던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명한 교향곡 영웅을 이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었죠. 결론은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관을 쓰며 황제 자리에 올랐고 공화주의자 베토벤은 굉장히 상심하며 교향곡에서 나폴레옹의 이름을 거칠게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일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만큼 그만큼 음악과 정치는 관련이 깊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음악은 그냥 수많은 취미들 중 하나가 됐죠.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취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리 이글턴이 예술적 자유의 이면에서 공적 영향력의 축소를 읽어낸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갈 길이 머니까 인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그렇습니다. 전 근대에는 의미가 공적 영역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생활 규범, 종교, 문화예술 등 모든 영역의 주된 의미들이 공식적으로 생산됐고 또한 그 유통 경로도 지배계급에 의해 관리됐습니다. 반대로 근대 이후부터 저 키워드들은 공적 울타리로부터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야생의 들판, 즉 사적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무슨 주의라는 전미사가 붙은 이데올로기나 사상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지만 그중 진리는 부재했습니다. 취향이 진리의 반대말이라면 바야흐로 현대는 취향의 시대로 규정됩니다. 취향에만 맞는다면 우리는 뭐든 추구하고 뭐든 믿을 수 있게 됐죠. 스탠딩 코미디에서 어느 코미디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언톨로지를 동일선상에 놓는 걸 전 근대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의미들이 도처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즉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듯 의미에 대한 질문은 근대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글턴의 분석은 옳습니다. 좀 길지만 전문 인용해보죠.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어째서 근대에 대두하게 되었는가? 어느 정도는 근대적 삶이 지닌 문제가 의미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모더니티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전부 날려버린 시대이다. 근대는 삶의 의미라는 경기장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KO 펀치를 날릴 수는 없는 상태에서 겨루는 무수한 도전자들이 존재해왔다.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종의 악순환 속에 있음을 발견한다. 전통적인 믿음들이 역사적 위기에 직면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이제 그토록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 다양한 해답들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삶의 의미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자, 덕분에 현대인에게 인생에 대한 의미들은 넘쳐납니다. 오셀로의 이야고처럼 까닭 모를 악의와 끈질긴 질투를 삶의 의무로 채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슈발처 선생의 궤적을 따라서 가난한 나라에서의 의료봉사를 참된 의미로 설정할 수도 있으며, 혹은 유서 깊은 허무주의자들의 계보를 쫓아서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른바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백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교회로 가서 회개하실 수도 있겠죠. 아마도 프리디 니체도 사후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한 뒤 광명 찾았을 거야 하고 흐뭇하게 웃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뭐든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적의 말 맞다나 현대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즐겨라. 이런 맥락에서 의미와 관련된 현대의 주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의미 분쇄자들의 등장 및 유행입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분쇄자는 좀 과한 표현 같네요. 비판자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대 이후부터 의미에 대한 비판자들이 본격적으로 대두합니다. 의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과잉대표된 이미지가 그건 사실은 무의미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규탄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를테면 니체가 대표적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의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니체 말고도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쇼펜하우어가 니체의 선배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서 뽁닥거리긴 하지만 그건 모두 그저 살아가고 번식하고픈 맹목적 의지에 불과하다. 고로 세상은 무의미하다. 이게 쇼펜하우어식 염세주의였습니다. 이 역시도 의미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라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얘는 조회수가 망했으니까 그냥 이름만 언급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근대 이후부터 의미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러니까 냉혹한 회의론자들의 철학이 득세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들은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에 대한 의심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는 유용했습니다. 현실, 주류의 의미,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일까? 그냥 자유행위 같은 기만극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이 철학사에 등재된 것입니다. 너무 등신 같은 얘기들만 적당히 씹어주면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장들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어떤 의미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한창 유행 중인 혐오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류죠. 흑인에 대한 비난이 백인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여자에 대한 비난이 남자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로 남자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아질 네 인생 따윈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판은 대안의 도구이지 대안 그 자체인 건 아닙니다. 나는 허무주의자가 되겠어. 지읒간이라서 미안해. 나는 21세기 도스토옙스키야. 뭐 대충 이 정도의 결심을 할 게 아니고서야 결국엔 우리는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회의가 아무런 생산적 대안을 내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위해 회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위한 회의,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그 밑바닥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의미를 추구하다가 혹시나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오늘날 쇼펜하우어의 유행은 바로 그 이전에 유행했던 자기개발 담론에 대한 반작용인 건 아닐까? 일종의 범우주적 심포도 전략? 혹은 더 음침하게 내려가서 그냥 단순히 자신의 게으름을 고상하게 합리화하고픈 그런 한심한 욕망의 반론은 아닐까? 뭐 대충 이런 의심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가버렸네요. 이쯤에서 끊고, 우리는 비슷한 잣대를 구조주의에도 들이댈 수 있습니다. 냉혹한 회의주의 다음에 유행한 것이 바로 구조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주의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심의 중거점 역할을 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구조주의는 인간이 속한 구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쨌거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욕망은 그 토대 위에서만 조립됩니다. 이를테면 농경사회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개인주의적 욕망을 갖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근대 문화의 대부분은 집단주의적입니다. 홉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계약으로서 국가를 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당연히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니까 독립적인 개인, 원자, 계약을 통한 국가의 구성 이런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혼자서 창작에 몰두해야 하는 소설가가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전혀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을 봐야 하는 도시에서 무신경함이 발달하는 것 역시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 인간은 속한 환경과 주어진 구조의 영향을 깊이 받는 존재입니다. 너무 엄격한 결정론을 고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력이 가진 강함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구조에서 벗어난 욕망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도 그 느낌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저 사회의 조건의 한 부분이나 배열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면적인 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혁명적으로 분류되는 1917년 러시아 혁명마저도 과거 짜르의 관료주의를 물려받았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온전히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 비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과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의견입니다. 구조주의가 후자로 기운다면 그건 형이사학입니다. 만사가 신의 섭리에 따라 조율된다는 중세적 사고의 현대적 번역인 거죠. 이런 의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냥 정해진 의미를 주입당하는 인형이나 기계로 전락합니다. 만일 의미라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면 결정론적 구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앞서 말한 퇴행적 욕망의 반로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의미에 대해 모조리 회색 페인트 칠을 하고서 도전과 창작의 가치를 외면하려는 거죠. 앞서 말했듯 이는 안 배우니 못한 등신짓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비관주의를 통해서건 구조주의를 통해서건 결국엔 인간은 수많은 의미의 바다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사실을 소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관주의 외침처럼 세상이 다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구조주의 교설처럼 구조가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듯 그 의미에 대한 비판 역시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이렇게 정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가 사형 선고를 받은 시대. 그렇다면 의미는 뭘까요? 비유컨대 유통기한을 가진 게 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선택된 의미들은 언젠가 그 유효기한을 다하게 됩니다. 마치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지루해지는 것처럼 혹은 세상이 너무 변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옛것을 잊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세기말의 니체가 신과 더불어서 문법이 가진 문화적 성격을 맹공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과라는 어휘에서 대응하는 대상은 하나뿐이죠. 우리가 노트북을 보고 사과라고 명명하진 않듯 모든 단어는 1:1 대응을 기본 원리로 갖습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단어 역시도 단일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닐까 하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니체는 이를 두고 문법이 인간의 창조적이고도 생동감 넘치는 정신을 단 하나의 의미로만 국한시켰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죠. 기존의 것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갈 때 느껴지는 어떤 극복의 열정과 고향감을 문법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봤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단일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전부인 한낱 물건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니체는 종교가 문법적 현상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거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니체주의가 답인가요? 낙타에서 위버맨슈로 거듭나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알겠지만 가치관과 가치관이 서로 대립할 때는 대개의 경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가 진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토대는 논리의 문제를 떠나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니체주의자의 견해를 들은 불교도가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대꾸한다면 니체주의자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건넬 수 있겠습니까? 붕괴나 멸시 이후에 네가 뭘 더 할 수 있나요? 수용소라도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대략 이런 순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대 이후부터 의미가 개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개인은 기만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생각의 도구로서 비관주의나 구조주의의 지혜를 적절히 취할 필요가 있다. 생명력을 잃지 말고 계속 추구해보자. 아,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논해지지 않았습니다. 뭐죠? 아니, 그래서 의미가 뭐냐고. 그렇지만 동시에 이 대답은 은연중에 이미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건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대답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순환 논리죠. 의미가 뭐냐? 네 욕망이다. 욕망이 뭐냐? 의미다. 아, 돌고 돕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이 긴 영상을 재생한 이유는 저 욕망의 공통된 토대나 질서, 그러니까 어떤 욕망의 절대적인 방향성이나 임계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쪽으로 후보들이 참 많죠. 돈이고 친이다. 모든 건 리비도의 변형이야. 이게 다 어떻든 한번 잡으려고 하는 짓거리지. 루키즘은 불편한 진실임. 인정투쟁이 핵심이야. 좋아요가 모든 걸 결정해.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균형을 찾아. 중용. 남자는 의무와 책임 빼면 시체지. 삶은 고통이야. 정치의 무대로 가자. 잃어버린 대의를 위해서. 아니야, 평안함이야말로 망고의 진리다. 물 흐르듯 가자. 먹는 거야말로 근본이지. 그러니 맛 좀 합시다. 도파민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야.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뭐 많죠? 밤새도록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명해주는 것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미의 부재입니다. 만일 지금 말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옳다면 어쩌겠습니까? 인간은 다양체이기 때문에 저 모든 바램과 역량이 사람들마다 다른 비율과 다른 체계로 서로 뒤엉켜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른다면, 그 무지가 진리라면 결국 멘도입니다. 이제까지 말했듯 바뀐 의미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심리적으로 주의해야 될 함정에 대한 얘기는 무수히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고정적인 설명은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의미에 대한 주변적인 설명은 유효하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은 힘들다. 끝으로 앞서 말한 니체주의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니체주의에는 자체적인 난센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친구 얘기를 다 수용해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모든 동사들을 모조리 다 맹렬하게 구사한다고 해봅시다. 묻건대 여기서 진짜 중점은 변화일까? 아닙니다. 니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행, 즉 거리의 파토스를 최대한으로 벌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월감에 대한 가치평가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비록 그 내용마저도 언젠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가 될지라도 어쨌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의미는 추구되고 또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담 이 질문이 다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방향이죠? 인생의 의미가 뭐죠? 따라서 니체주의는 인생에 대한 좋은 진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반복컨대 인생의 의미는 실로 다양하고 심지어 끊임없는 선택과 변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대답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답이죠. 니체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딜레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변화 자체에 초점을 두는 답변은 사실 의미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미는 알아서들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란 다소 무책임하고도 통속적인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이글턴의 결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글턴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의 의미는 문제에 대한 해답 속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실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삶의 의미는 형이사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삶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삶의 어떤 특질과 깊이, 풍부함과 강렬함이다. 이런 점에서 삶의 의미는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는 삶 자체이다. 삶의 의미를 파는 장사치들은 그런 주장에 허탈감을 느낀다. 그것이 신비롭거나 장엄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은 너무 진부하고 통속적인 듯하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절대적인 답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건 살면서 끊임없이 바뀌고 또한 바뀌어 나가야 할 무언가라는 결론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모범 답안입니다. 물론 해답이 아닌 대답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서 당신만의 소설을 적어볼 수는 있겠지만 전지적 존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